다음은 기계요소 점검 및 정비입니다. 이 기계요소에는 체결용 기계요소가 있고요. 그리고 전동용 기계요소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체결용 기계요소부터 보시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체결용 기계요소로는 나사가 있죠. 나사에는 한 가지 용어가 나오는데 이 나사 용어를 꼭 알고 가셔야 됩니다. 나사가 이렇게 있으면 수나사를 표현한 겁니다. 나사산이죠. 나사산과 이 다음 나사산의 이 거리를 피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리드라고 하는 것은 나사가 이렇게 1회전을 했을 때 이동한 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리드라고 하는 것은 줄수 곱하기 피치가 되겠습니다. 이 리드와 피치에 대한 용어와 뜻 알아두시고요. 이 나사는 밀리미터로 표시하는 미터계 나사와 인치로 표시하는 인치계 나사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나사산이 이 삼각형이냐 그리고 사각이냐에 따라서, 그리고 사다리꼴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삼각나사, 사각나사, 사다리꼴 나사, 톱니나사, 둥근나사 이렇게 나누게 되겠습니다. 나사에서도 이렇게 삼각나사는 좀 체결용으로 많이 사용되고요. 사각나사나 사다리꼴 나사 이런 것들은 다 운동용 나사로 사용되는 나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용하는 목적에 따라서 이렇게 체결용 나사, 운동용 나사로 나눌 수가 있고요. 자, 나사의 표시 방법으로는 나사의 감긴 방향, 나사의 줄수, 나사의 호칭, 나사의 등급 요거를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L, E, M80 그리고 H6으로 나타나 있으면, 자, 첫 번째 이 부분은 나사의 감긴 방향입니다. 이렇게 나사는 자, 오른쪽으로 조였을 때 조여지는 나사가 오른 나사이고요. 자, 왼쪽으로 조였을 때 조여지는 게 그 왼나사가 되겠습니다. 보통 우리는 보통 80% 이상은 자, 오른 나사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R이라고 사용하지 않습니다. 생략을 하는 거죠. 그래서 표시를 해주는 거는 왼나사일 경우에만 이렇게 L이라고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두 번째는 나사의 줄수인데요. 나사의 줄수가 두 줄 나사라는 것을 표시를 한 겁니다. 그리고 M80이라고 하는 것, 나사의 호칭인데요. M이라고 하는 것은 자, 미터 나사를 뜻합니다. 미터 나사이고요. 이 지름이 80mm라는 것을 뜻합니다. H6이라고 나타난 것은 나사의 등급을 뜻하는데요. 이 H6 등급이 6등급입니다. 그리고 이 대문자로 쓰여진 것과 소문자로 쓰여진 게 각각의 의미가 다른데요. 이 대문자로 쓰여진 것은 자, 앞나사입니다. 앞나사라고 하는 것은 안쪽에 나사산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구멍 기준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소문자는 자, 수나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축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음 볼트와 너트입니다. 자, 볼트와 너트에서는 이 볼트 너트 풀림 방지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분할 핀을 이용하는 방법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뒷편에 이제 핀의 종류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핀의 종류에는 뭐 스프링 핀이라든지 평행 핀, 테이퍼 핀 이런 걸 나눌 수가 있는데, 이 볼트 너트 풀림 방지법에 사용되는 것은 분할 핀만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핀을 이용한다. 이거는 맞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평행 핀을 이용해서 너트 풀림, 볼트 풀림을 방지한다. 이것은 100%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 지문도 어떤 핀을 사용하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좀 애매모호한 그런 지문이지만, 이것까지는 맞았다고 생각하시고요. 이렇게 나올 경우는 무조건 틀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로크너트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자, 와셔가 이제 풀림 방지용으로 사용하는 그런 기계 요소죠. 그리고 절상 너트를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핀 나사, 멈춤 나사 등을 이용하는 방법 등이 있겠습니다. 이 방법들 알아두시고요. 볼트 너트의 녹이 발생해서 고착을 일으키는 원인으로는 뭐 수분이나 이런 부수 액체들이 혼입이 됐을 때 최적 팽창의 원인이 됩니다. 고착된 볼트를 이제 분해하는 방법으로는
너트를 두드려 이렇게 푸는 방법, 너트를 잘라 넓히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부러진 볼트를 제거하는 방법으로는 앞서 나왔듯이 이 스크류 엑스트랙터라는 특수 기구를 이용해서 제거를 하게 됩니다. 턴버클이라고 하는 것은 양끝에 오른 나사와 왼 나사가 있어서 배관 지지장치 높낮이를 조절할 때 쓰이는 너트가 되겠습니다. 오른쪽 참고 부분에 볼트의 종류 그림들을 많이 넣어놨습니다. 관통 볼트, 이렇게 더 관통을 해서 하는 것들이죠. 근데 이게 너무 두꺼워서 못할 경우 이렇게 탭 볼트를 사용하게 됩니다. 양쪽에서 이렇게 조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쪽에 이제 나사선을 내 가지고 고정될 수 있게 한쪽에서만 고정할 수 있는 것이 탭 볼트가 되겠습니다. 스터드 볼트가 있고요. 이렇게 아이 볼트 이런 것들 뭔가 들어올릴 때 사용하는 것, 그리고 간격 유지를 하게 되는 스테이 볼트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개념 잡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트 너트의 이완 방지법이 아닌 것. 자, 분할 핀에 의한 방법 맞죠? 로크 너트에 의한 방법 맞고요. 그리고 특수 너트에 의한 방법 맞습니다. 둥근 와셔에 의한 방법. 요게 틀렸습니다. 둥근 와셔는 없습니다. 보통 평 와셔나 스프링 와셔, 그리고 이부치 와셔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기 둥근이 빼고 와셔에 의한 방법이라고 했으면은 자, 맞는 지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둥근 와셔라고 했으므로 답은 4번이 되겠고요. 다음은 키입니다. 키. 이 키에서는 중요한 게 이 용어를 아는 것입니다. 용어. 이 안장키. 요거 지금 그림이 동그라미 아니라 이렇게 키는 이렇게 사각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성큼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안장키가 아니 무침키를 뜻하는데요. 이렇게 지금 축에 이쪽에 다 묻혀있는, 말 그대로 묻혀있는 키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널리 사용되는 키가 되겠습니다. 축과 보스 양쪽에 키홈이 있는 이 안장키는 새들키라고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새들키가 안장키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제 무침키, 성급키라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되고요. 이 안장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죠. 이게 이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평키를 보시면 이쪽이 지금 밑에 깎은 거죠. 이렇게 이게 이 부분이 그냥 직선입니다. 직선. 그리고 안장키는 이렇게 여기 말 그대로 안장을 했고요. 근데 여기서 이거를 묻혔다, 키를 묻혔다 그러면은 이게 묻힌 키가 되겠습니다. 구분하실 수 있으면 되고요. 슬라이딩 키, 안내 키, 미끄럼 키라고도 하고요. 그림과 연관시켜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접선 키도 있고요. 접선 키는 이렇게 두 쪽에서 이렇게 접선되는 키가 이렇게 두 쪽에서 양쪽에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두 개가 있으니까 한 쌍을 두 개로 하니까요. 굉장히 좀 크겠죠, 힘이. 여기서 키에서 되게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 가장 가장 많은 힘을 전달할 수 있냐, 그게 중요한데, 그렇게 나오면, 그런 문제 나오면 이제 스플라인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스플라인이 가장 전달하는 힘이 크고요. 그래서 이 자동차 동작기계, 항공기, 이런 것들이 큰 토크를 전달할 수 있는 키가 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레이션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축과 보수의 위치 조절이 쉽고요. 같은 재료의 스플라인 축보다 큰 회전력을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것은 성큼키, 무침키라고도 하고요. 가장 큰 동력을 전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스플라인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장키는 헤드키라고도 하고요. 이 키에 대한 설명을 하고 그거에 대한 키의 명칭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자주 출제가 됐었습니다. 이 키 맞춤 시에 기본적인 주의사항으로는 충분한 강도, 그리고 측면에 힘이 작용하니까요. 폭 취소의 마무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키홈은 축보스 보드 기가공에 의해서 축심과 안전이 평행으로 깎아내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핀입니다. 핀. 자, 핀은 각각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요즘에는 예전에는 이제 핀이 아까 너트 풀림 방지,
용으로 쓰인다. 이런 것들. 그리고 핀의 종류가 아닌 것은, 그래서 평행핀, 분할핀, 테이퍼핀, 뭐 스프링핀 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됐는데, 요즘에는 이 각각의 특징에 대해서도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각각 특징들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평행핀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생겼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위치 결정에 주로 사용되고요. 분할핀은 이렇게 생겼는데, 분할핀이 이렇게 꽂아서 이렇게 그 풀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꽉 조여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풀림 방지로 사용되는 게 이 분할핀이 됐었고요. 이 테이퍼핀이라고 하는 것은요, 축의 부품을 결합할 때 주로 사용되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또 테이퍼핀은 동력을 전달할 때도 사용이 됩니다. 그 스프링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구멍의 크기가 정확하지 않을 때 이렇게 생겼죠. 그 사용되는 핀이 스프링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코터입니다. 두 개의 축을 쐐기를 이용해서 간단하고 신속하게 확실히 결합하면 힘이 가해진 부분에 적합한 체결 부품인데요. 이게 쐐기가 나오면 무조건 코터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의 취급과 정비입니다. 이 축의 고장 원인과 대책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이게 축의 취급과 정비, 고장 원인, 그리고 수리 방법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한 번씩 읽어보고 눈에 익히시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여기 지금 강의에서는 그냥 하나씩 짚고 넘어가기만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넓은 범위에서 한두 문제씩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가장 나중에 다른 것들을 공부한 후에 나중에 공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공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립 및 정비 분량으로는 뭐 기어 풀리, 베어링의 끼워 맞춤 등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순작으로 교체해서 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키핀, 코터 등의 맞춤 분량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순작으로 교체해서 정확한 끼워 맞춤을 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벌써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눈에 익게끔 읽어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불량이 나타나는 것은 보통 조립 정비 불량인 것이 60% 정도를 차지를 하고요. 처음에 설계를 할 때 설계 불량이 나타나는 것은 이게 한 30%를 차지합니다. 나머지 기타 불량으로 한 10% 정도를 차지를 하는데, 원인 불명인 것, 그리고 자연 열화, 자연적으로 열화된 것, 노화된 것, 이런 것들이 고장 원인, 이런 것들이 차지를 합니다. 자, 휜축 사용하는 것은요,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진동성이 굉장히 심해지겠죠. 그리고 발열이 커지겠죠. 이런 것들은 당연한 얘기니까요. 굽은 곳을 당연히 수리해서 쓰거나 교체를 해야 됩니다. 급유가 불량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어 마모가 이게 2가 이렇게 있으면 제 급유가 불량하다는 것은 윤활유가 부족하다는 거겠죠. 기름칠이 되어 있지 않으면 굉장히 빡빡할 겁니다. 그래서 소음이 발생할 거고요. 발열이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적절한 유종 및 그 방법, 이렇게 기계 요소에 맞는 이제 적당한 유종의 기름을 급유를 해줘야겠죠. 설계 불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질이 불량하거나 치수 및 강도 부족, 형상 및 구조 불량, 이게 맞는 재질과 맞는 강도를 가지고 있는 재료를 써야겠죠. 휜축을 수정하는 것은 이제 짐크로라는 이제 기구를 사용합니다. 이 내용을 좀 기출에 했었던 내용인데요. 휜축을 수정할 때는 짐크로를 사용합니다. 환경적인 영향으로는 이제 자연 열화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아서 축에 불량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럼 축과 보스의 수리 방법으로는 이제 새 걸로 교체하거나 마모부에 살을 더해서 용접하거나 마모부를 잘라서 맞춰 용접하거나 축을 깎아낸 후에 부실을 신작하거나 새로 만드는 거죠. 그리고 마모부를 잘라서 버리고 비트로 넣어 용접을 하거나 구부러진 축의 정비를 이런 방법이 있고요. 구부러진 축의 정비를 현장에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500rpm 이하 베어링 가격이 긴 축이 휘어졌을 때, 짧았을 때는 안 됩니다. 경화 중 기계 축 흔들리기 때문에 진동이나 베어링 발열이 있는 경우, 베어링 중간부의 풀리 스프라이크 신들 소리가 나는 경우,
이런 것들 네, 한해서 구부러진 축의 정비를 현장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치수공차 및 끼워 맞춤입니다. 기준 치수가 있고요. 허용 한계 치수가 주어지는 기준이 되는 치수를 얘기합니다. 네, 공차라는 것은 최대 허용 한계 치수 마이너스 최소 허용 한계 치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리고 위 치수 허용차와 아래 치수 허용차 차이의 값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 끼워 맞춤 종류에는 이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렇게 구멍과 이렇게 축이 있다고 한다면 구멍, 축이 이렇게 있죠. 자, 그럼 구멍의 최소 치수가 축의 최대 치수보다 큰 경우, 그러면 이게 되게 헐렁하겠죠. 그런 것들이 헐거운 끼워 맞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멍의 최소 치수와 그리고 축의 최대 치수가 비슷할 때, 그 사이의 간격에 있을 때 이런 것들은 중간 끼워 맞춤이라고 하고요. 헐거운 끼워 맞춤과는 반대로 구멍의 최소 치수가 최대 치수가죠. 최대 치수가 그 축의 최소 치수보다 작은 경우, 그러면 축이 더 끼워 넣으려는 게 안 들어가겠죠. 굉장히 빡빡할 겁니다. 이런 것들은 억지 끼워 맞춤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 틈새 및 젬새는 이렇게 최대 틈새, 최소 틈새, 최대 틈새, 최소 젬새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최대 틈새와 최소 틈새 같은 경우는 이제 헐거운 끼워 맞춤에서 이제 얘기를 하겠고요. 최대 젬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억지 끼워 맞춤에서 사용하는 용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념적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멍의 치수가 축의 치수보다 작을 때, 그럼 안 들어가겠죠? 이게 억지 끼워 맞춤이 되겠네요. 답은 1번이 되겠고요. 구멍의 치수가 축의 치수보다 클 때는 그 헐거운 끼워 맞춤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게 비슷하다. 구멍 치수와 축의 치수가 비슷하다. 이것은 중간 끼워 맞춤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 이음입니다. 이 축 이음에는 이제 커플링, 그리고 베어링, 클러치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그 각각의 종류가 중요합니다. 이제 커플링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야 되고요. 자, 커플링의 정의에 대해서도 알아야 됩니다. 커플링이라고 하는 것은요, 운전 중에 동력 전달을 끊을 수 없고요. 한번 묻히면 그대로 계속되는 그런 축 이음이 되겠습니다. 두 축에 일직선상이 있어야 되고요. 그 일직선상에 있는 것이 고정 커플링, 그리고 일직선상에 있지 않아도 되는 것이 이제 유연성 커플링이라고 해서 이제 플렉시블 커플링이죠. 플렉시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럼 기출됐었던 것은요, 이제 고정 커플링과 이제 플렉시블 커플링을 나누는 분류하는 내용인데, 플렉시블 커플링에 속하지 않는 것, 머프 커플링, 플랜지 커플링 등이 있죠. 유연성 커플링, 플렉시블 커플링 이 종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올덤 커플링, 유니버설 조인트, 이게 자동차에서 많이 사용되는 그런 커플링인데, 두 축이 만나 각이 수시로 변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커플링입니다. 올덤 커플링은요, 두 개의 축이 평행하고 두 축의 중심선이 어긋났을 때 각소의 변화 없이 회전 전달을 시키고자 하는 축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딱 맞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예, 보통 이 오차가 한 1에서 3mm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조금 축임이 중심선이 어긋났어도 상관없이 회전 동력을 전달시킬 수 있는 것. 네, 이런 것들은 진동이 좀 발생하고요. 회전수 작고 고속 회전에는 부적합니다. 뭐 고무 커플링도 있고, 뭐 체인 커플링, 기어 커플링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제 그림이랑 같이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잘 나오는 것은 이제 유니버설 조인트와 올덤 커플링, 플랜지 커플링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고정 커플링과 유연성 커플링, 플렉시블 커플링과 그 구분하는 그런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개연잡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렉시블 커플링이 아닌 것, 자, 기어 커플링 맞고요. 고무 커플링 맞고요. 체인 커플링 맞죠. 워프 커플링, 이것은 고정 커플링에 속했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클러치입니다. 클러치. 자, 클러치는 커플링과 달리 운전 중에 동력 전달을 끊었다가
이었다가 붙였다가 할 수 있는 거죠. 붙였다가 떼었다가 동력 단속할 때 사용하고요. 마찰 클러치, 전자 클러치, 유체 클러치, 원심 클러치 등이 있습니다. 다음 베어링인데요. 자, 베어링이라고 하는 것은 축과 하우징 사이의 상대 운동을 원활하게 하면서 축으로부터 전달되는 하중을 지지하는 요소가 되겠습니다. 베어링은 이렇게 생겼죠. 축을 이 부분에 집어넣고 축이 원활하게 상대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구름 베어링과 미끄럼 베어링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마찰되는 형식에 따라서 하중 방향에 따라서는 이게 원주 방향으로 하중 방향이 일어난다. 레디얼 베어링. 그리고 축 방향으로 하중을 받는다. 트러스 베어링. 자, 원주 방향과 축 방향 모두를 받는다. 그러면 테이퍼 베어링으로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베어링 사용 시 주의사항으로는요, 그 진동 또는 충격 하중에 견디도록 해야 되고요. 자, 원지 침입에 주의해야 되고, 윤활제 열화에 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베어링 압력과 미끄럼 속도에 따라서 윤활의 종류를 잘 선정해야 되고요. 열을 발산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미끄럼 베어링과 이 구름 베어링으로 이렇게 나누는데요. 이 미끄럼 베어링은 이제 윤활유 유막이 형성돼서 미끄럼에 의한 상대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름 베어링을 회전짝을 이루는 두 요소의 총면에 미끄럼 작용 대신 구름 작용이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회전체를 얘기하는데요. 볼 베어링 이런 것들이 구름 베어링에 속하죠. 회전체에 넣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 회전체를 볼을 넣냐, 그럼 이게 볼 베어링이 되겠습니다. 베어링 장착 방법으로는 이게 굉장히 지출이 많이 됐었는데요. 베어링에서는 이 베어링 장착 방법과 이 베어링 호칭이 중요합니다. 이 숫자를 외워두시면 되는데요. 가열 유주에 의한 방법으로 장착을 하게 되는데 그 가열 열 범위가 100도 정도입니다. 100에서 120도 정도로 알고 계시면 돼요. 열박음을 실시해야 되고요. 이게 130도가 넘어가면 이 베어링에서 경도 저하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주의해야 됩니다. 가열주에 의한 방법 외에 고주파 가열기에 의한 방법, 프레스 압입에 의한 방법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또 베어링의 호칭 방법인데요. 자, 이 안찌름을 구하는 것이 굉장히 잘 나옵니다. 여기 6208 C2P6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계열본을 뜻하는데요. 여기 앞이 6이라고 하는 것은 깊은 홈볼 베어링을 뜻하고요. 08이라고 하는 것은 안찌름인데, 자, 안찌름 번호 표시 방법으로는 자, 1에서 9는 그대로 하시면 되고요. 자, 10은 12mm, 그리고 그 1, 2는 잠시만요. 제가 지금 잠시 잘못 설명드렸고요. 여기서 00이라고 되어 있는 것, 00이 되어 있는 거는 10mm를 뜻하고요. 01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12mm, 그 02는 15mm, 그 다음에 03이라고 하는 것은 17mm, 04라고 하는 것은 20mm입니다. 자, 04부터는 곱하기 5를 하시면 되는데요. 05라고 하는 것은 5를 곱하면 25가 되겠죠. 그럼 여기 08은 뭐가 될까요? 5를 곱하면 40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08은 곱하기 5를 하면, 그러니까 04 이상이기 때문에 곱하기 5를 해서 40mm가 나오겠습니다. 이 C2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보조 기호인데요. 이 P2, P6도 이게 클리어런스 기호를 뜻하고 P6도 나옵니다. 보통 이렇게 이 네 가지 숫자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6208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깊은 홈볼 베어링, 그 베어링의 안찌름이 40mm인 베어링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이 안찌름 표시 방법 중요했고요. 미끄럼 베어링의 윤활로는 이제 유체 윤활, 경계 윤활, 극압 윤활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유체 윤활이 가장 좋은 상태죠. 그리고 극압 윤활이 제일 안 좋습니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됩니다. 개인력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 박음을 위해서 베어링을 가열 유조에 놓고 가열할 때 몇 도 이상에서 베어링의 경도가 저하되는가. 우선 가열 유조에 놓고 가열할 때는 열 박음을 실시할 때 100에서 120도 사이에 열 박음을 해야 되고요. 130도 이상에서 이제 경도 저하가 나타나기 때문에 주의해야 됩니다. 답은 1번이 되겠네요.
네 번째는 기어 전동 장치입니다. 기어 전동의 특징으로는 큰 동력을 일정한 속도비로 전할 수 있고요. 전동 효율이 좋아서 그 감속비가 굉장히 큽니다. 사용 범위가 넓은 반면에 충격에 약하고 소음과 진동이 발생합니다. 기어의 종류를 이제 구분을 하실 줄 아셔야 되는데요. 이것도 굉장히 많이 출제됐었습니다. 우선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두 축이 평행한 경우, 그리고 두 번째는 두 축이 교차하는 경우, 세 번째는 평행하지도 교차하지도 않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축이 평행한 경우로는 이제 평기어가 있고요, 헬리컬 기어, 더블 헬리컬 기어, 레크, 내접 기어 등이 있고요. 축이 교차하는 경우에는 이제 베벨 기어, 스파이럴 베벨 기어, 마이터 기어, 크라운 기어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축이 평행하지 교차하지도 않는 경우의 기어는 웜 기어, 하이포드 기어, 스크류 기어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거를 쉽게 외우려면요. 우선 축이 평행한 거는 스퍼 기어, 헬리컬 기어 등이 있었습니다. 이 그림과 이렇게 그 연관시켜서 공부하시면 훨씬 더 쉽게 기억하실 수 있는데요. 자, 이렇게 이가 이렇게 평으로 된 거, 일직선으로 된 것이 평기어고요. 이걸 나선형으로 이렇게 준 것, 이런 것들은 헬리컬 기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블 헬리컬 기어 이런 것들은 다 두 축이 평행한 경우고요. 교차하는 경우 보시면 다 베벨 기어입니다. 그래서 베벨 기어 플러스 크라운 기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이제 다 그 평행하지도 교차하지도 않는 기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평행하는 기어만 외워두시면 어렵지 않게 구분할 수 있으실 겁니다. 여기서는 웜 기어가 대표적으로 많이 기출이 됐었고요.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기어의 종류를 구분할 수만 있으면 됩니다. 개념적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세 추경 감속기, 여기 쇄교하는 거, 직각인 거는 다 베벨 기어 플러스 크라운 기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웜 기어 같은 경우는 둘 다 교차하지도 평행하지도 않는 기어였고요. 수어 기어는 평행하는 기어, 헬리컬 기어도 두 축이 평행하는 기어였습니다. 답은 베벨 기어 4번이 되겠네요. 다음 2의 크기입니다. 여기 모듈을 구하는 공식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이수분의 피천의 지름. 자, 지름 피치를 구하는 공식은 피천의 지름분의 이수. 자, 원주 피치는 이수분의 피치 원주가 되겠습니다. 이 피치 원주는 이 피천의 지름 곱하기 원주율이 되겠습니다. 이 기어의 속도비와 중심거리로는 속도비는 출력축 회전 속도분의 입력축의 회전 속도인데요. 이것은 입력축의 이수분의 출력축의 이수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기로 나타내면 N2분의 N1은 Z1분의 Z2로 나타낼 수가 있고요. 중심거리는 2분의 각지름의 합인데요. 이것은 D1은 이제 피천 지름은 이 모듈 곱하기 이수로 나타낼 수가 있죠. 여기 모듈은 이수분의 지름이었으니까요. 그래서 D1은 M 곱하기 Z1으로 나타낼 수 있고요. 이 합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걸 M으로 빼면 이런 식이 나타나는 거고요. 다음 기어의 손상인데요. 기어의 손상으로는 보통 과부하 절손은 이제 파손과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피로 파손, 균열, 소손 이런 것들이 나고요. 치면열하는 마모, 소성보, 융착, 포면피로, 이면의 간섭 등으로 손상이 일어납니다. 이면에 일어나는 주요한 손상으로는 정확한 이닫기, 이의 축방향 길이 80% 이상, 유효 이높이 20% 이상 닿아야 합니다. 백래시는 한 쌍의 기어가 맞닿은 다음에 기어 이빨 간의 틈새인데요. 자, 이렇게 두 개의 기어가 있다고 했을 때 이렇게 맞물려서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 이빨과 이 이빨에 틈새가 있겠죠. 이 틈새가 백래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밀링 작업을 할 때 이제 백래시가 발생하는데요. 백래시가 적정하면 소음 진동을 줄일 수 있고요. 그리고 치형 오차, 피치 오차, 편심 가공 오차 때문입니다. 근데 요거 같은 경우 백래시가
너무 커버리면 자 가공할 때 오차가 너무 많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이거 백래시도 적당한 백래시가 있으면 좋습니다. 기어 운전 초기에 일어난 현상으로 이 스코어링 요게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됐었습니다. 스코어링 기어 조립 후에 자 운전 초기에 이제 발생하는 현상인데요. 요것은 자, 입뿌리면과 그 입뿌리면과 입근면이죠. 입근면의 그 맞물리는 시작하는 시점과 끝부분에서 많이 일어나는 접촉 마모가 되겠습니다. 스코어링 원인으로는 이제 급유량의 부족, 윤활유 점도 부족, 내압 성능 부족 때문에 일어납니다. 진행성 피팅이라고 하고요. 이게 스포링은 이에 표면에 가는 균열이 생겨서 그 균열 속에 윤활유가 들어가면 유체역학적인 고압을 받아서 균열을 진행시켜서 이에 면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는 거고요. 이건 최초에 방류되는 현상을 스폴링이라고 합니다. 이 피팅과 스폴링은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어를 분해할 때 주의사항으로는 뭐 깨끗한 작업장에서 시행해야 되고요. 분해한 기어 박스와 케이싱을 깨끗이 닦는다. 이 케이싱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뭘 담는 박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부 부품을 주의해서 취급한다. 기어박스의 올량은 가장 아래쪽에 있는 축의 중심까지만 채운다. 이런 것들을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벨트에서는요, 이 V벨트의 특징, 그리고 그 종류가 6가지가 있는데요. 이 6가지. 그리고 타이밍 벨트,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V벨트의 특징으로는 이렇게 평벨트가 있고 V벨트가 있죠. 이 V벨트라고 하는 것은 이게 설치 면적이 되게 작습니다. 설치 면적이 굉장히 작고요. 고속 운전을 시킬 수 있습니다. 속도보다 큰 경우에 동력 전달이 좋고요. 이임이 없어서 그 전체가 균일한 강도를 갖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는데요. 자, 이 M, A, B, C, D, E의 6종류가 있는데 이게 M에서 E로 갈수록 크기가 커집니다. 그러니까 단면이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M에서 E까지 이 6가지 종류 중에 가장 큰 허용 장력을 받을 수 있는 것은 2입니다. 단면의 크기에 장력은 비례하니까요. 2가 단면이 가장 크고 M이 가장 작습니다. 개념적인 문제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V벨트의 특징이 아닌 것, 벨트가 잘 벗겨진다. 벨트가 잘 벗겨지지 않죠. 답은 1번이 되고요. 고속 운전을 시킬 수 있고 균일한 강도 같습니다. 속도비가 큽니다. 이 V벨트에 관련된 내용 여기 쭉 읽어보시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타이밍 벨트인데요. 타이밍 벨트라고 하는 것은 이제 벨트에 이렇게 홈을 이렇게 둔 것입니다. 이 홈이라기보다 이게 치형이죠, 치형. 이게 돌기를 이렇게 둔 것인데요. 그래서 이 돌기를 준 이유는 밑그림을 굉장히 방지하는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치형들을 맞물려 전동할 수 있는 그런 벨트이고요. 그래서 이 타이밍 벨트를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자동차에도 많이 사용하고요. 개념적인 문제 이거 조금 분복이 되는데요. 이거 3번이었죠. 다음 체인 전동 장치입니다. 체인 전동 장치라고 하는 것은 미끄럼 없이 일정한 속도비를 얻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벨트처럼 거의 비슷한데 그 벨트는 굉장히 고속 회전에 적합하지만 이거는 체인은 고속 회전에는 부적합합니다. 체인은 보통 그 자전거에 쓰이고요. 그리고 벨트는 타이밍 벨트 같은 경우는 자동차에 쓰이죠. 그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윤활유 굉장히 필요하고요. 전달 정확도 굉장히 나쁩니다. 굉장히 근데 유지 수리가 굉장히 간단하죠. 수명도 길고요. 인장도 크고 큰 동력을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이 체인과 이제 V벨트, 그러니까 벨트를 좀 이렇게 구분해서 알아두시면 좋고요. 이 사일런트 체인이 잘 많이 출제가 됐었습니다. 사일런트 체인이라고 하는 것은 룰러 체인은 그 스프로키 휠이
그 2가 마멸되면요 진동 소음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결점을 감소시킬 수 있고 제작이 어려우나 무거우며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삼각형 모양의 다리를 가진 특수한 형태의 그 강판을 여러 장 연결한 그런 체인인데요. 그러니까 이것은 전동 효율이 높고 고속 그리고 소음이 안 나는 그 정숙 회전에 용이합니다. 싸는 체인 굉장히 중요합니다. 체인의 검사 기준으로는 이렇게 체인의 길이가 처음보다 5% 이상 늘어났을 때, 링 단면 직경이 10% 이상 감소했을 때, 그리고 균열이 발생했을 때 체인을 검사하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이음입니다. 관이음. 관이음의 종류로는 그 용접 이음이 있고요. 플랜지 이음이 있는데 이 플랜지 이음 비교적 간경이 비교적 클 경우에 사용하는 거고요. 굉장히 견고합니다. 신축 이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신축이라는 뜻이 이게 신축량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이음을 신축 이음이라고 합니다. 수축을 허용하고 축 방향으로 과대 응력이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신축이 가능한 이음새를 사용할 때 이용하는 이음이 되겠습니다. 이 유니온 이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기초에 굉장히 많이 됐었는데요. 배양계통의 정비를 위해서 분해할 필요가 있는 곳에 사용하는 관이음새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관이음새를 사용하는 재료가 있겠죠. 보통 강관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매립을 할 때는 매설을 할 때는 주철관을 사용합니다. 주철관은 강관에 비해서 굉장히 내식성이 우수하고요. 가격이 저렴합니다. 이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내식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강관을 쓰지 않고 비싼 강관을 쓸 필요 없이 주철관 이음을 쓰는 겁니다. 주철관 이음이 좋아서 강관보다 좋아서 쓰는 게 아니라 내식성 우수하고 가격이 우선 싸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는 겁니다. 강관은 보통 이제 큰 지름관일 때 많이 사용을 하죠. 주철관 이음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강관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강관보다 주철관은 탄소비가 많기 때문에 무겁고요. 굉장히 약합니다. 좀 취성이 있죠. 센터링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계가 운전 중에 가장 양호한 동심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작업인데요. 진동 소음을 최소한으로 억제하고, 그러니까 그 중심을 맞추기 위한 그런 작업이니까 이 중심축이 흐트러지게 되면 굉장히 진동과 소음을 유발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진동과 소음을 유발하지 않도록 최소한으로 억제하게 되고요. 그 기계의 손실을 감소시켜 수명을 연장하는 그런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센터링 기준은 이제 축 회전수에 따라서 나눠놨는데요. 1800rpm까지는 원주변 방향은 0.06, 연간차는 0.03, 연간은 3에서 5, 3600rpm까지는 이제 원주변 방향을 0.03, 연간차는 0.02, 연간은 3에서 5 정도인데 이것은 거의 출제가 안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챕터 1 그 기계정비용 공기구 및 정비 점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